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서 후공정 업체를 담당하는 해성 DS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기업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14년도 3월에 MDS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9월 1일에 현재 이름인 해성 DS로 상호 변경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 재료인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이것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실제 해성산업 외 3인이 36.19%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6.18% 정도를 갖고 있으며 기타가 57.63%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봐도 삼성전자와 DB하이텍과 비교했을 때에도 뒤처지지 않는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주주들의 관심을 꽤나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16년도 6월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본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해성 DS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패키징 재료이자 구조 재료인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를 생산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용되는 원재료에 따라서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로 나뉘는데 우선 리드 프레임을 보면은 자동차 칩에도 들어가는 바로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내에서 칩을 지지해주는 기판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 주요 제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메모리 서브스트레이트를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칩을 실장할 수 있는 기판으로 메모리 칩과 메인보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 경쟁력이 유리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 중에 97%는 수출 매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사용 기기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기기당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수요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경쟁 현황을 보면은 신규 경쟁자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운용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때문에 리드 프레임의 해외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의 반도체 해외 부분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내수 같은 경우에는 리드 프레임이 1%, 그 다음에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가 1.8%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 종업원 급여, 복리후생비, 그리고 유무형 자산 상각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이 한 27%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변동비의 비중이 전체의 비용의 73%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우선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하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보면은 자본금과 자본, 부채, 자산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자본금은 0%, 자본은 6%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증자는 한 번 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은 매년 6%씩 성장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쌓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채는 자본보다는 높은 9%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자산의 경우에는 7%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실제 자본금이 850억 원일 때 부채는 1514억 원, 그리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2318억 원으로 부채의 성장 속도가 자본보다는 높았지만 어쨌든 이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에는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의 최저점, 즉 7.1%의 영업이익률을 찍고 난 이후에 2020년도에는 9.5%,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2%로 예상이 되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2021년도 경우에는 13.2%로 2017년도 10.4%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상태의 영업이익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영업이익률 곡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매출액은 매년 15%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22%씩 성장했다는 것도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17.5%로 매출 채권 비율이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폭 오른 18.3%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이 올라가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성장률은 다한 것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봅니다. 우선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매년 11%씩 성장할 때 유무형 자산은 그보다 낮은 각각 7, 4%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성장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비중은 조금씩 서서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2% 정도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2016년부터 TTM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매출액은 매년 13.2%씩 성장했고 매출 원가도 13.2%씩 성장을 해서 실제 그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13.2%씩 계속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관비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9.9%씩 성장을 해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15.9%씩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뺀 값인 당기순이익은 17.3%씩 성장을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주당 배당금은 250원에서 시작해서 450원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도중에 등락이 있었지만 1.93%에 시작해서 1.84%로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당 배당액은 늘어났는데 배당 수익률은 낮아졌다는 것은 바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고채가 3년 기준으로 2.13%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해성 DS를 이렇게 배당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 DS는 배당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마이너스 8%씩 역성장했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플러스 17%씩 성장을 했으며 해성 DS 주가는 매년 30%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20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았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좋았는데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 단기순이익보다 턱없이 낮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의 질이 다소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TTM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18년도와 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는 실제 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캐펙스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캐펙스로 투자한 금액이 더 컸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캐펙스는 실제 5년 동안 넘게는 마이너스 3%씩 계속해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잉여연금 흐름은 플러스 1%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고, 실제 19년도부터 최근 4분기까지의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눈 자산, 부채, 순자산을 통해서 ROIC와 당기순이 그리고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9년도에는 ROIC가 7.66%였는데 20년도에는 6.22%로 낮아졌고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8.66%로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735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와 19년도도 마이너스대로 비슷한 추이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ROE를 Y축으로 하고 유보금을 X축으로 하는 이 사분면에서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19년도는 여기 비사분면 쪽, 그 다음에 2020년도는 19년도보다 낮은 ROIC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2021년도 3분기까지 볼 수 있는 TTM으로 봤을 때는 ROIC가 다소 상승해서 비사분면 끝쪽 어딘가 이쯤 어딘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주가가 주당 53,800원인데요. 2021년도 예상 ROE가 25.81%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정 주가는 43,000원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2년도 예상 ROE가 27.07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정 주가는 46,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ROIC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ROE는 그보다 높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채를 많이 끌고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률 상승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잉여연금 흐름의 하락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4차 산업시대에 꼭 필요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아직도 좋아 보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기말의 현금성 자산은 234억 원,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735억 원으로 조금 아쉽다고 보여지네요. 아직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성 DS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